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연휴가 다 지나가 버려가지고 달력을 보니까 앞으로는 뭐 이렇게 쭉 쉬고 그런 날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만 또 살아가야 되는 날들이 많으니까 힘을 내는 걸로 일단 충전은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방송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원래 화요일이어서 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요일 나오시는 최진모 교수님 시간하고 좀 편성을 바꿨습니다. 오늘만. 왜냐하면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면서 그 여론조사를 주말 동안에 하고 정리해서 발표하는 거를 화요일 날 하는데 이번에는 연휴가 겹쳐가지고 이 여론조사 좀 날짜가 좀 정리가 좀 안 돼서 내일 저희가 여론조사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진모 교수님하고 좀 타임을 바꿔버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사당 1번 출구에서는 신인규 변호사,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청년 정치인들이 보는 요즘 정치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내용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일로 다가와서 하루 D-1이 됐습니다. 하루 전. 네. 자, 여야 지도부는 총출동했고 이제 더 이상 이것은 구청장 선거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네.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강서구청장 본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22.64%를 기록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회복 치료를 마치고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반면 여당 대표인 김기현 대표는 힘있는 여당 후보를 강조하면서 대통령과 한 라인이 개통되어 있는 후보라는 점을 거듭 밝히면서 연휴 기간 내내 여야가 보궐선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하고 그러면서 또 보궐선거 유세를 가지 않았습니까? 네. 분위기는 어땠어요? 어제 사진 나온 기사 사진에서 보면은 이제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지지자들이 좀 모여 있었고요. 물론 다 강서구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많은, 네, 그런 인원이 몰렸었습니다. 네. 원래 지난 사전 투표하던 때 가서 유세 좀 도와주기로 했었었는데, 의료진이 만류해서 건강상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불발되지 않았어요? 네. 이번엔 좀 괜찮았나 보죠? 네, 어제는 발산역에서 이제 오후 6시 이후에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들렸었는데요. 이 대표는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한 후에 21일 만에 퇴원했고, 그러면서 이제 유세 현장에서 진교훈 후보를 끌어안고 손을 맞잡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진교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국민의 무서움을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국민임을 확실히 증명해 줄 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국민을 존중하지 않고 지배 대상으로 업신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행동으로 보여달라. 이렇게 해서 정권 심판론을 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전투표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정말 좀 대단하다. 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거다.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하던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은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체 선거 인원이 이제 50만 603명 정도인데요. 3명 정도인데 11만
13명이 사전투표를 했고요. 투표율이 재작년에 그 서울과 부산에서 이뤄졌던 4.7 재보궐선거에서 20.54%, 또 작년에 6.1 지방선거에서는 20.62%가 이제 나타났었는데 그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네, 여당과 야당은 각각 이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정권 심판론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내부에서는 네, 승리의 그 스코어를 40% 이상으로 넘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40%는 넘어갈 것이다라고 전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투표율이 보입니다. 40% 네. 넘는다는 거죠? 네, 내일 투표까지. 야, 근데 진짜 작년에 6월 달에 김태우 지금 후보자가 이번 선거 나갔을 때 김승현 민주당 후보를 이겼는데 2.6% 차이로 이겼어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 구청장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승리했었기 때문에 편차가 많이 컸었는데 사실 김태우 씨는 그 편차를 생각해 보면은 되게 작은 근소한 편차로 이제 이긴 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한꺼번에 다시 터지면서 아무래도 김태우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본투표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될 텐데 기자들은 어떻게 누가 이길 거라고 보나요? 일단 선거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니까요. 안 넘어오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국감이 또 시작되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이 지난주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 이후 후속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은 사법부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인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한 4배수 정도의 후보군이 압축됐고 이번 주 중에는 어느 정도 후임자의 윤곽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21대 국감이 시작되는데요.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빚어진 사법부 공백 책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표적 수사 논란 등을 두고 이달 내내 거를 타선이 없는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국감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 24일까지, 다음 달 언제까지 하죠? 24일 동안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 이제 국감에서 아마 여하고 야하고 정말 계속해서 세게 붙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국회의원들 실력이 누가 좋은지 여실히 드러나는 건데 국감을 통해 가지고 스타가 된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실력이 없음을 그냥 드러내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실망을 느끼게 한 그런 후보들도 그 국회의원들도 있는 건데 좀 제발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날카롭게 탁 지적해 가지고 상대방이 막 거짓말하고 모순적인 얘기할 때 딱 도망 못 가게 하는 그런 능력들을 좀 키웠으면 좋겠고 국회의원으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 아마 국감할 것 같은데 지금 서로 지금 니 탓이다 이러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이 이제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이 대법원을 시작으로 해서 21대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지난 6일에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돼서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사법부 수장 공백에 책임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직후에 부결된 직후에는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그 국감 전에 약간 난타전이 좀 있었는데요.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고요. 전주의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부결 사유로 내세운 이균용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 등을 그저 핑계거리라면서 결국 민주당은 불순한 의도 때문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네요.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 초래한 것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런데 사실 이균용 당시 후보자에 대한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그랬고 법원 노조에서도 반대했었고 사실은 많은 여기저기서 다 반대 의견이 많았었고요. 특히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이라고 하는 평가는 있었지만 친일적인 색채를 너무 많이 드러냈고 사상이 조금 의심스러웠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실의 눈높이하고 우리들의 눈높이가 좀 많이 다른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인지 제대로 된 후보를 내지 못한 이쪽의 문제인 것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이거죠. 결국 국회의원들 숫자가 많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탄핵, 그 다음에 이 대법원장 임명. 네. 이번엔 실력 행사를 제대로 민주당에서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사실은 다 반대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장관들에 대해서는 또 희비가 엇갈리고 있네요. 네, 대법원장은 야당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장관직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주말인 지난 7일 오전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신 장관은 지난 27일 인사청문회를 했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이 지난 4일까지였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채택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국회에 경과 보고서를 재송부를 요청했고요. 이틀 기한 내에 채택이 불발되자 임명 절차를 밟았습니다. 유 장관의 경우 지난 5일에 인사청문회를 치른 후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그대로 채택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현 정부에서 지난 5월 취임 이후에 1년 5개월 만에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18명이 됐는데요. 재임 기간을 감안하면 2005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본격화된 이후에 역대 정부 가운데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네, 행정부를 견제할 국회 인사검증 기능이 그만큼 무력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신명철님께서 긴급 수배자 이름 김행, 수배 이유 국회 청문회 중 36개 주랭랑, 국민의힘당 지성호 의원과 함께 북한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현상금은 10원인데 용산에서 지급할 것이다. 술래는 김행을 보신 분은 국회의사당 권인숙 의원님께 신고해라.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를 좀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 현실인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뒤끝인지 정말 한심스럽다. 이런 말 안 할 수가 없고요. 박현우님께서는 이상한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보다는 공백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뭐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되게 많았었고, 헌재 재판관들 또 공백 사태도 되게 길었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문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못 한다는 건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은 원래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대법원장 포함해서. 근데 이제 이 전원합의체 판결하기가 조금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하는데,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 문제는 이제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서 판사들의 임명권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그래서 사실은 직무대행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대법원장이 없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수 있다. 다만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는 좀 막았어야 된다. 지금 그래서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야기가 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관, 그 다음에 뭐 강민구, 뭐 이런 사람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또 누구를 뽑을지 제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에 김행 후보자 지금 혹시 인터뷰된 사람 있어요? 김행 후보자는 그 이후로는 아무런 언론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네, 행방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저희가 그 뉴스픽을 한 이후에 금요일 날 오후에 또 다시 청문회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도 김행 후보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청문회 채택 보고서 자체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후보의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김행 후보자를 향해서 사퇴 또는 임명 철회를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김행 방지법이라는 것을 이제 그렇죠. 이른바 이제 발의를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현영 의원이 야당 간사인데 네. 일명 김행 방지법을 지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네, 내용을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김행방불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각종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듣고 싶었던 국민과 국회를 모독한 행위라면서 네. 신현영 이제 민주당 그 여성가족부 간사가 이제 밝혔고요. 이제 그랬는데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하자 여당에서는 가짜 뉴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랭랑 주장은 명백한 가짜 뉴스다.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후보에게 사태를 종용하는 사상 초유의 편파 진행의 사태를 빚었다 이러면서 이제 전주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원내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네. 이제 어떤 게 가짜 뉴스인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제 네. 청문회 진행 과정을 저는 이제 살펴봤었는데 그 늦게까지 진행된 날 이제 그때 보면은 이제 여당에서도 나가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야당에서 민주당 의원이 이제 손으로 막아서고 이제 그 임후보자가 중간에 멈춰서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네. 자,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김행만 지금 욕을 하는데 김행만 욕할 게 아니에요. 지성호 의원이 갑시다. 그러면서 사실 데리고 나갔고요. 그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쭈루루 다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회사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내가 어떤 직원을 뽑기 위해서 혹은 뭐 어떤 인사 그 중요한 뭐 위치에 있는 누군가를 뽑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있는데 불편한 질문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면접 보던 그 사람을 끝까지 중간에 자기가 막 뛰쳐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권인숙 위원장이 뭐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권인숙 위원장이 이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서 중립을 처음부터 지키지 않은 건 아니고 너무 이 태도가 좀 문제였었지 않습니까? 김행 후보자 당시에. 그러니까 태도가 너무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불성실하게 행동할 거면은 제대로 해라. 이제 이런 취지로 나는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은 또 그거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위원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모두 다 여기를 보이콧하고 나가겠다? 난 이거 되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 다음날 사전투표 날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여당 쪽에 좀 불리하게 또 작용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나오고요. 또 남은 인사가 김 후보자가 있어서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돼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이제 분명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근데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이제 분위기를 내고 있고 얘기를 네? 하고 있고요. 진짜요? 네, 강행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 대해서 재차 물어봤더니 이제 애매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은 그래서 좀 정치권에서 예측하는 거에서는 이번에 그 내일 강서구청장 그 선거가 지나면은 좀 눈치를 봐서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기류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많은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진짜 만약에 정말로 대통령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행을 장관들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오히려 민주당의 기회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입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저는 여당이 제대로 된 여당이라고 한다면 어찌 되었든 간에 청문회에서 이 청문회 진행을 하고 있는 후보자를 데리고 나간 그 국회의원도 지금 윤리위원회에 끌고 가가지고 징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국민들에게 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실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된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수습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다 대고 정면 승부하겠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로 김행을 만약에 임명하잖아요. 그거는 대통령을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것하고 똑같다. 대통령 보고 김행 대신에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네, 그거는 이제 뭐 내가 혼자 흥분해가지고 미쳤나 봐. 네. 그리고 소신껏 대답해 보세요. 그거는 제가 보기 좀 네, 대통령실의 스탠스는 계속 비슷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신원식 장관이랑 유인초 장관이 이제 임명된 후에 현충원을 찾아서 취임식을 진행했는데요. 신 장관이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지금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적의 추가 도발 의지와 능력을 분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전쟁하자는 거 아니야? 전쟁? 네, 지금 현재
지구 반대편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네,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런 좀 위험한 발언들 때문에 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생각해 들게 보세요. 되는 대통령도 지금 뭐 파워, 힘에 의한 안보, 그리고 무슨 뭐 북한이 뭐만 하면 즉각 대응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난 더 세게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대한민국 큰일 났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나는 거, 우크라이나로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면서도 느끼는 게 없습니까? 다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할까 이런 생각 좀 안 해보시나? 나는 모르겠어요. 정말 걱정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이슈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슈합이 아니죠. 수익 있는 남자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니요 도시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뉴스 인사이더를 열렬히 후원하고 있는 우리들의 동맹 통통몰, 여러분 좋아하시는 통통몰 광고 시간입니다. 국밥 8종 세트인데요. 닭곰탕, 설렁탕, 순댓국 등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밥 8종, 8종을 모았습니다. 이제 날이 추워졌어요. 제가 아침에 보일러를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일러 작동법을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날이 좀 춥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국밥을 따끈따끈하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고소하고 담백하고 그 애매모호한 미묘한 그 맛이, 감칠맛이 나는 그 국밥의 맛, 이 국밥의 맛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입맛 없을 때, 숙취가 있을 때 국밥만한 게 없는데요. 간단하게 조리해서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통통몰 회원 가입하시면 20% 할인 쿠폰을 무제한으로 드리니까 검색창에 통통몰 검색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날이 추워질수록 뜨끈뜨끈하게 국물 있는 거 먹으면 마음이 좀 든든해지고 몸도 따끈따끈해지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최진봉 교수님, 이 따발총 최진봉, 이 수다맨하고 같이 한번 오늘의 또 이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최진봉 교수가 또 엄청나게 엑셀을 밟아준다고 하니까 잘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그 연휴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뭐 했어요, 근데? 집에 있었습니다. 특별한 게 없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16일 동안 아시안 게임이 이제 네. 일단 끝났어요. 네. 사실 교수님은 특별히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래도 좀 재밌게 본 거 있어요? 한일전이죠. 축구 한일전. 축구 한일전 너무 정말 잘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그냥 짧은 시간에 한 골을 먹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근데 두 골을 연달아 그냥 우리 그다음에 결승까지 넣더라고요. 네. 너무 열심히 잘 싸웠어요. 정말 한일전은 또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고 이럴 때 더 응원하게 되잖아요. 저는 대만하고 이 야구 것도 네, 정말 이해했었죠. 되게 좋았고요. 제일 황당했던 게 세레모니 하다가 0.01초 차이로 롤러 스케이트. 그건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롤러스케이트 또 게다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만하면 안 돼. 항상 황당한 막판까지 사람이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네.
그 자만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좀 아쉽죠,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그 1등 했던 그 사람이 인터뷰했잖아요. 나는 알았다. 쟤네들 저러고 있을 때. 근데 안다는 것도 웃기죠. 자기들 바빠 죽겠는데 남이 하는 거 보면서 알았다. 그런 말이 돼요. 근데 어쨌든 아마 그 본인이 보기에는 얼마나 이 천우 신종가 생각했을 것 같긴 합니다. 좀 아쉬워요. 자,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번에 사실 저는 아시안 게임에 그렇게 우리 선수들이 잘할 줄은 몰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등 하더라. 역시 중국하고 일본은 못 당하나 이런 생각했는데 좀 아쉬운 거는 그냥 인기 많은 그런 게임 위주로 사실 종목,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하죠. 네. 그러니까 방송국 이게 사실은 오래된 문제예요. 이게 한두 번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들이 스포츠 중계를 하잖아요. 아시안 게임 중계를 하는데 인기 종목들만 주로 중계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네. 거예요. 채널이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금 종편까지 생겨가지고 지상파뿐만 아니라 종편까지 하면 5개 정도 채널에서 방송을 했는데 네네. 다 같은 거래. 그러니까 이게 그게 좀 문제라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전에 방통에서 이걸 좀 조율을 하라고 여러 번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강제로 할 수는 없어. 예를 들면 그렇지. A라는 채널은 축구하고 B라는 채널은 야구를 해야 되고 C라는 채널은 하키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강제성을 띌 수가 없어서 문제인 것인데 근데 이건 항상 논란이 돼요. 왜냐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내가 보고 싶은 운동 경기를 스포츠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들 축구를 하고 있어. 같은 날 동일한 시간대 축구를 하고 있으면 채널을 아무리 돌려도 똑같은 것만 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한다고 그래서 논란도 많았고 언론학자들도 계속 이걸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강제성을 띌 수 없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뭐 다 축구만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다른 종목을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어떤 관심이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언론사들이 방송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비인기 종목은 비인기 종목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결국 시청률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이건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배제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좀 방통위가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좀 나눠서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경기는 어디서 하고 아니면 뭐 한 번은 뭐 A라는 방송사에 축구하고 그다음 B라는 방송사 하고 이렇게 좀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좀 일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 얻어서. 24일 날 한국의 최인정 선수하고 송세라 선수가 아시안 게임 그 에페 개인전 결승에 나갔단 말이에요. 예. 둘 다 나란히 이제 1, 2를 하니까 아무래도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 장면을 아무도 중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4개 중계권을 가진 4개 방송사가 전부 다 남자 축구 조별리그 바레인전을 편성하기 그것만 한 때문에 거지. 우리나라 결승전 하는 에페 선수들 아무것도 중계를 안 해줬고요. 그러니까요. 또 근대 오종하고 태권도 품새 이것도 금메달 땄는데요. 이것도 중계가 중계 전혀 안 해요. 되지를 않았어요. 이 겹치기 중계가 진짜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논란이 불구하고 돼요. 아무도 이걸 해결해주지 않고요. 특히 지난 1일에 중국 상대로 남자 축구 8강전이 동시에 중계가 되니까 같은 시각에 있었던 홍콩하고 우리 야구 대표팀 조별리그 첫 경기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중계가 안 안 됐어요. 하고 있죠. 야구마저도 그랬다는 네,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침해하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맞습니다. 된다고 보고 네. 채널이 이렇게 많은데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들을 해주고 좀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네네. 올림픽, 월드컵, 특히 아시안 게임처럼 아주 굵직굵직한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방송사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가지고 중계를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어떤 조율을 좀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방통위가 사실 이제 그렇게 지도를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방송사 그렇죠. 입장에서는 광고가 붙는 게 제일 맞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높은 그거는. 단가 광고가 붙는 인기 종목들을 중계하고 하고 싶어 싶지. 하죠. 네. 사실 뭐 다른 거 예를 들면 얘네가 A라고 하는 회사가 B 인기 종목을 중계해주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B라고 하는 회사는? 그렇죠. 경쟁에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죽 서서 개주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공영방송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네. 수익이나 시청률을 가지고 방송의 어떤 편성의 기준을 가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수신료를 받아서 방송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네. 최소한 그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비인기 종목이나 아니면 시청률이 좀 낮더라도 뭐 다른 방송사에서 방송하지 않는 그런 스포츠 경기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MBC, KBS 공영방송으로 분류가 되니까 그런 방송사들 일정 부분 좀 양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방통위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일정 부분 이거는 사적 이익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영방송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지난번 남자 축구 중국전 할 때 포털 사이트 다음에 뭐 여론 조작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정부가 TF 좀 꾸렸어요. 예, 방통위 중심으로. 그랬죠. 예.
그러면서 이게 여론 조작이라고 자꾸 몰고 가는데 솔직히 이거 여론 조작 맞습니까? 아니죠. 무슨 여론 조작이에요. 아니, 그리고 중국 경기뿐만 아니에요. 그 전에 했던 다른 경기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아, 그래요? 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중국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하고 했던 그전 경기에서 다른 나라를 응원하는 그 매크로 작동을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많이 경우가 많았고요. 이게 두 개 IP에서 이루어졌다잖아요. 하나는 네덜란드, 하나는 일본에 있는 네. IP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했다는 건데 그 한 사람은 뭐 자기가 장난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건 사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고 당시에 다음에서 문제는 뭐였냐면 이걸 이제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만들어놨기 클릭만 때문에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네이버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왜 네. 로그인을 하게 하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서 선거 개입까지도 얘기하고 무슨 포털이 무슨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하고 지금 이거는 응원해서 클릭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네. 본인의 글을 올리는 건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잡아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문제가 끝나는 거고 아니고 다음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제도를 바꾸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로그인해서 하겠다고. 근데 마치 이게 무슨 그 중국을 지원하는 듯한 그런 태도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선거에 개입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얘기하는 너무 지나친 주장이에요. 맨날 그렇게까지 할 필요 국기문란이라고 보면 무서워. 무슨 국기문란이에요 이게. 맨날 우리 혼내주기만 해. 좀 너무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냥 또 분위기를 조금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뭐요? 공존하는 세상님께서 최준봉 교수에게 질문한 겁니다. 네. 무슨 종류의 질문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네. 500원 주면돼요? 500원 주세요. 최준봉 교수님, 낮에 뭐 하길래 얼굴이 저리 탔습니까? 낮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게 몸이 안 좋은가 봐. 늘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병원 가봐라 이런 얘기도. 아, 병원 가보래요? 네. 근데 가봤어요, 그래서? 안 가봤죠?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뭐 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시커매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자, 방심위가 사실은 방심위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서 활동해야 되는 게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네, 그렇죠. 당연히 진실인데 그래야죠. 방송통신의 올바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능하는 기구여야 되는데 그냥 언론을 때려잡는 그런 칼이 돼버렸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뉴스타파 보도를 계기로 해서 방심위가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 가짜뉴스 심의센터에 대한 이 방통위에 있는 직원들 근무하는 분들이 모두 지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팀장급이요. 너는 뭐를 가짜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팀장급이라면 최소 20년 정도 근무한 분들이에요. 그럼요. 저기서 네. 방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들이고 업무를 네. 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직접 실명까지 사인도 했어요. 본인들이. 본인들 이런 걸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또는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진심이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익명을 했거나 그렇게 했다라면 분위기에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건 나중에 이렇게 사인했다가 나중에 정부나 이런 방심위에서 사무처에서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름까지 사인해서 했다는 것은 진심으로 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가장 큰 문제는 가짜뉴스라는 기준 자체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언론학자들 간에도 가짜뉴스에 대한 규정이 다 달라요. 네네.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그다음에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을 정부가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세요? 정부가 만약에 권력기관인 정부가 가짜뉴스를 본인들이 규정을 한다 그러면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들이나 정부의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 가짜뉴스로 치부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위험하죠. 어느 한 정파에 치우쳐서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정치 집단이 하면 안 돼요. 가짜뉴스를 규정을 하려면 외부의 시민사회단체든 학자든 중립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함께 논의해서 가짜뉴스를 규정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게 현재 하고 있는 게 언론중재위원회예요. 그러면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따로 이걸 방심해서 만드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방심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검열이라고 제가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검열을 바꿀게요, 이름을. 인터넷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터넷 정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 폭력성과 선정성이에요. 뉴스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요. 네, 지금까지 한 적도 없었고요. 네. 갑자기 이번에 가짜뉴스 대책반 만들어가지고 인터넷 뉴스에 대해서 검열이라는 얘기가 나오네.
검열이 만져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제 마음의 소리가 나오네요. 네. 어쨌든 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네. 아니 인터넷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그게 불복하면 형사처벌로 가면 돼요. 고소하면 되고요. 언론중재에서 참고로 가장 많이 이 중재건이 올라오고 권고받은 회사가 TV조선하고 채널A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방심위가 그것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 물론 방심위는 원칙적으로 보면 정부기관은 아니에요. 근데요. 정부기관이 아니지만 정파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추천 단위, 즉 방심위원들을 추천하는 단위가요. 대통령이 3명 추천하고요. 네. 국회의장이 3명 추천하고 정당에서 3명 추천해요. 여야가. 그리고 6대3 구조예요. 즉 네. 친여 성향이 6명이고요. 친야 성향이 3명이에요. 정치권이 임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정성이 발휘가 되겠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뉴스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만들고 뉴스에 가서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늘 지금까지 계속 방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언론의 뭐 공정성, 형평성 이런 거 가지고 심의하지 못하게 하자는 논란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방심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우리나라 방통위처럼 이제 연방통신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FCC라고. 그곳에서 하는 것은요. 정치적 편향성을 절대로 심의하지 않아요.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폭력성, 선정성 두 개만 봐요.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치적 편향성이라고 하는 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A라는 정당이 보는 정치적 편향성과 B라는 정당이 보는 정치적 편향성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대체. 네. 지금 좀 길어졌습니다. 아, 길어졌습니다. 네, 흥분하셔가지고 길게. 흥분해가지고. 아이고. 근데 잘하셨고요. 네. 자, 이 얘기도 물어볼게요. 지금 방통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죠. 방심위가. 네,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한 이 언론사들. 회사들을 지금 막 엄청 무차별적으로 징계하고 있는데 이게 또 그 징계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예. 징계조차도 기준이 아주 명확하더만요. 나 이렇게 명확한 징계를 처음 보수냐, 봤어요. 진보냐. 예,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친정부적 방송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똑같은 행위를 했어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MBC, JTBC 여기다가는 과징금. 근데 JTBC 사실 요즘 많이 스탠스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MBC하고 JTBC는 과징금, 네. TV조선이나 채널A는 MBN 행정지도. MBN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6개월 동안 이 방송 금지하는 그 결정 나온 이후에 엄청 몸을 사려가지고 사실은 이 정권에 좀 그렇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좀 차이를 너무 많이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좀 두 개 다 웃기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정권 하청 언론 검열 기관 이런 걸로 좀 전략한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대해서도 막 화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명확해요. 이 정권의 기준은 예. 바른 언론이냐 아니냐 기준은 정부와 친하냐 아니냐 이걸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인용 보도하는 언론사를 처벌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인용 보도는 어느 언론사에서 이렇게 보도했다라고 보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소스로 작용했던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서 징계를 하는 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인용 보도하는 것까지 징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의혹이 발생해서 의혹에 대해서 언론사가 보도를 했어. 그걸 받아서 쓰는 언론사까지 다 처벌해 보세요. 네. 그럼 보도 못 해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기자가 사법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 수사권이 있어요? 없죠. 없죠. 당연히. 예. 의혹이 있으면 보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믿을 만한 의혹이 있으면. 법적으로도요,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있잖아요. 결국은 언론의 공정성 때문에 또 언론이 가고 있는 공익적 역할 때문에 일정 부분에 본인들이 믿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처벌을 못하게 돼 있어요. 네네. 대표적인 예가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인가 그 사안 네. 보도했던 산케이신문. 산케이신문. 그거 처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공익의 목적에 의해서 의혹에 대해서 보도하고 상당히 믿을 만한 근거를 갖고 보도했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전 세계적인 판례예요. 네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특정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그것도 인용 보도한 언론사까지 처벌했다. 그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특정 언론사에서는 법정 제재를 하고 다른 언론사는 행정지도를 합니까? 법정 제재와 행정지도의 차이는 뭐냐면요. 방심에서 두 가지 처벌을 하는데 법정 제재를 받으면요. 방송국 재승인심사에서 엄청나게 감점을 받아요. 법정 제재는. 그렇죠. 법정 제재 행정지도는 그냥 가볍게 처벌하고 넘어가는 네,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행정지도라고 하면 그냥 경고 정도 하는 거고 법정 제재는 과징금을 포함해서 방송사가 사과하게 만들거나 이런 게 일어나면요. 본인들 재승인심사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돼요. 그럼 몸을 사리겠어요? 안 사리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리겠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특히 보수 언론사들만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는지 모르겠어. 똑같이 인용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언론사들이 사실 그렇게 방향이 같다 그러면은 네. 아니 그거는 방송사들이나 이런 그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보기에 인용해서 보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판단한 대부분 거죠. 대다수가 전부 다? 그럼요.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도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징계 매기고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맞죠. 그래서 아니, 이해가 안 가요. 된다는 거예요, 제 네, 말은. 네, 그러니까 네. 충분히 믿을 만한 의혹이 있으면 그걸 보도하는 거예요. 근거 네. 없이 보도하면 안 되지. 아무 근거도 없는데 하면 그건 그렇게 언론사에 보도했다면 그건 징계받아 마땅하지만 네, 네. 어떤 근거나 자료나 녹취록이나 이게 있어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예. 그걸 예를 들면 뉴스타파라고 언론사가 인터뷰한 내용이나 아니면 이거 녹취록을 보고 보도한 거잖아요. 녹취록 네. 이런 게 있다. 네. 김만배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게 보도한 게 뭔데 뭐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삼는 건 뭐냐면 김만배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보도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그럼 어떻게 얘기했잖아요. 확인해요, 남이? 검찰이에요? 수사권이 있어요? 경찰이에요? 어떻게 조사를 하는데요, 언론사가? 아니 가능한 한 취재를 하고 녹취록이 있다면 녹취록 인용해서 보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유동규 씨 말 따가지고 보도하는 언론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유동규 씨 말이 100% 맞아요 지금? 모르잖아요. 맞죠. 안 맞는 게 재판 많죠. 끝나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유동규 씨 불러가지고 인터뷰한 언론사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다 징계해야 돼? 그래야 되죠. 일방적이잖아. 그러면 그 주장대로 한다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육성을 통해서 얘기한 내용에 증거가 있으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누구는 이렇게 발언했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대체?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의혹이 있다. 그거 자체는 사실이잖아. 그렇죠. 네. 녹취록이 없는데 자기가 그냥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서 썼으면 문제지만 녹취록이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한 것까지 못하게 하면 그러면 증거가 있어도 보도 못해요. 완벽하게 사실관계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럼 언론이 어떻게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지금까지 모든 사건들 보세요. 정치적으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면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사실로 판단 나면 그 사람 처벌받는 거예요. 예, 예. 언론이 의혹을 제기 안 하는데 뭐 검찰이나 경찰이 먼저 수사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언론에서 의혹이 있어서 의혹을 제기하면 그게 사회 여론화되고 여론이 형성이 되면 수사를 하고 그래서 처벌하는 거잖아요. 처벌 네. 안 할 수도 있고 물론. 네, 네, 네. 근데 그거마저도 못하게 한다고 하면 언론의 기능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을 없애겠다는 거지.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언론인들도 참을 수 없다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KBS 지금 사장 낙하산으로 이제 임명하려고 그러니까 네. 차기 사장 선임 절차. 정말 저는 용기에 박수를 치고 싶은데 여당 추천 몫의 이사가 검사 출신이에요. 네, 검사 출신 이정민 변호사가 김정민 아닌가요? 김정민 변호사가 죄송합니다.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나는 여기에 부역할 수 없다.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사를 한번 뭐 사퇴하죠. 사퇴했어요. 이사를. 네, 그러니까 여당 5, 야당 5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수결로 이거를 못해요. 게다가 KBS 노조가 세 개의 노조가 있는데 그중에 양대 노조가 난 이 반대. 사람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지금 성명까지 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부역할 수 없다 이런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가 내가 말했다고 그렇죠. 쳐요. 예, 노영희 변호사 말이고요. 그런데도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의혹이 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시기에 사실은요 이제 소위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에 말씀을 드리면 박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후보로 올랐고 그분이 대통령 멘토라고 주장되죠.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분이 어쨌든 두 분의 후보가 마지막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투표하기 전에 갑자기 한 명이 의견을 표명했는데 네, 이사회에서 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그렇죠.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분이고, 김종민 이사. 예, 그 네. 김종민 이사고. 이분이 광주 고등검찰청에 있었나 그랬죠. 예, 네.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사장이 정의를 선포해 버렸어요. 왜냐면 추진했다가 나가리 죄송합니다. 무산이 될 수 있잖아요. 무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네. 중단을 해버렸어. 그랬더니 이분이 나 사퇴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 그냥 개인적인 기류가 판단이에요. 변하는 거라니까. 그러기도 하고 예.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 사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뭔가 뭐 찍어내리거나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정해놓고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 충분한 의심이 드는 그런 네.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6일 KBS 이사회에 원래 그 최재훈 후보하고 박민 후보하고 둘이 두 같이 사람이 하기로 했죠. 나갔다가 원래 최재훈 후보가 사퇴했어요. 그래서 한 명만 사실 올라갔어요. 맞아요. 일부러 지금 올린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회의가 무산이 돼버렸죠. 네. 네, 김정민 이사가 불참해버렸고요. 네, 전날 밤에 KBS 이사들은 이사회 회의에 대신에 사장 선임 절차 논의를 위해서 비공개 간담회 하자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제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못했죠. 어, 그래서 이제는 이사를 새로 선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추진을 또 하겠죠. 박민 씨는 문화일보 논설위원인데 네. 이 사람 계속해서 낙하산이라는 얘기가 있었었고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 언론노조, 전국 언론노조하고 이 KBS 노조에서 반대했죠. 전부 다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다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내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나오고 나면 그거를 연합해가지고 아마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죄송합니다. 예술의 전당 공연 보러 갔나 봐요. 네, 야, 근데 나는 이 장관에 대한 정말 이 언론 기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이상한 기사를 써주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무슨 기사거리가 됩니까? 그렇게까지 뭐 기사거리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목을 봐요, 제목을. 야, 제목이 어떻게 서울신문 되냐.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서울신문에서 이렇게 유재민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조각 같은 애모? 조각 같아. 예술의 전당 깜짝 방문 한동훈 장관 조각 같다. 이게 기사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지난번에 진짜 윤석열 해도 대통령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돌아갔었을 때 49제에서 뭐 용머리가 그거랑 똑같이 맞아.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연예인급 인기 이러면서. 진짜 언론이 이게 무슨 홍보 기사예요? 모르겠어요.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나는 용감한지 모르겠어요. 이분 서울신문 유 그 기자는 왜 기자님.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물어봐요 좀. 본인이 노력해서 뭔가 취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 그래. 조각 같아. 이 기사 제목이 이게 뭡니까? 나는 이상한 게 한동훈 장관에 대해 예전에 무슨 커프스 단추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옷을 잘 입네 뭐 어쩌는 이 기사도 정말 황당무계인데 이런 류의 기사가 계속 나온다는 게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요, 기자가 이게 김영 기사라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남는 거잖아요. 본인의 이름으로 달고 기사를 쓰는 거예요. 조각 같대요, 얼굴이. 진짜 최고지가 없네. 본인의 그런 평가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더 화가 나죠. 그렇죠. 나도 좀 써봐, 그러면. 자, 보세요. 연예인급 인기다. 그다음에 조각 같은 외모다. 아니. 옛날에 박근혜 씨 자. 형광등 100개 켜놓은 아우라 뭐 이거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의사가 있다고 하면 의사는 뭘 잘해야 됩니까? 병을 잘 고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의사를 칭찬하는 게 의사가 너무 멋있어, 잘생겼어. 이게 칭찬일까요? 아니, 의사가 너무 멋있고 테니스를 너무 잘 쳐. 이게 칭찬이냐고요? 네. 의사가 좀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예를 드는 거예요. 또 의사가 좀 불친절해도 병만 잘 고치면 줄 서요, 거기에. 김명찬님께서 이러는데요. 서울신문에 모여서 하는 호반건설 지금 검찰 맞아요. 수사 중입니다. 그걸 만회해보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 기사가 본인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건 거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별로 한동훈 없어요. 장관의 조각 같은 외모와 다르게 별개로. 전혀 다르게. 게다가 인사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인사 내놓은 사람들에 대한 성과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인사 검증 관리단인가 하잖아요. 그거 저 그러니까요. 미국까지 출장 갔다 왔잖아요. 그거 배우러 그러니까요. 간다고. 네. 그래놓고 지금 3명 인사청문회 나온 사람 김행은 하다가 나가시질 주량 않느냐. 내쳐. 아니 또 신원식 그거 막말하신 거 아시죠? 그런 네. 사람이 내가 예전에 공직하기 전에 했다고 괜찮대. 그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또 유인천 장관 문학의 블랙리스트 논란 있잖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욕 안 했대. 욕 안 했다 그러고. 나 진짜 무조건 우기기만 하면 되는 뭐 상황. 날리면 2탄이에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우겨 그냥. 예. 노영이도 시원하게 한 번 하고 안 했다 그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보세요. 정말 자 푸른아재님께서 언론들 이제 해도 너무합니다라고요. 네. 꽁이님이 중요한 거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티켓은 본인 돈으로 끊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출장비로 했나? 자동자사니까요.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샀을까요? 영수증이 휘발될 수 있어요. 네, 궁금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런 것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좀 대통령이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서희철 교사 사망 사건 두고 예. 조금만 더 인내하거나 그랬다면 제도와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막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이 교사가 인내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겁니까? 그런 의도로 들려요, 말이.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한덕 총리가 예전에 우리 청소년 한 분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 때 그때도 비슷한 말 한 적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 그때도 얼마나 논란이 됐습니까? 예. 뭐 마음이 좀 굳세야 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맞아요. 지금 무한을 조금만 더 인내하거나 그랬다면 제도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불행한 그러니까 제도와 환경이 정비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 총리는 그때 한 말이 이태원 참사에서 살아남은 그 학생이 그렇죠, 맞아요. 그 나만 학생이 살아남았다는 걸 죄책감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못 견뎌서 힘들어했다가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그걸 보고서 한 총리가
좀 더 구스해야 되는데 이런 그러니까. 취지를 말해가지고 맞아요. 그때 했는데 대통령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책임을 누구한테 미루는 겁니까? 개인에게 지금 개인에게 미루는 미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뭐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환경에서 본인이 굳셌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은. 누구든 이 환경이 되면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본인도 통감을 하고 거기를 바꾸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게 이런 문제가 본인이 좀 더 강했다라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전제를 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우리 사회가 그걸 지켜주지 못한 부분에서 특히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 미안한 감정을 표시를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었으면 됐을 텐데 그거 뭐 안 바뀐 사이에 그거 못 버텨가지고 그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들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들리는데 그래도 대통령은 좀 착한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닐까요? 뭐라고? 왜요? 아니 좀 버텼으면은 우리가 바꿔줬을 텐데 이런 말 아닐까요? 아니 그러면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약해서 너무 개인이 강하지 못해서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누구든 이 상황이면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랬겠습니까? 그럼 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표시해야 되고요. 본인 대통령하고서 1년 거의 6개월 돼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제도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바르게 고치지 못했다고 하면 반성을 해야지. 그런 선택을 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제 말은. 뭔 착해요, 착하기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대통령의 좋은 생각을 끝까지 악의적으로 왜 이러는 해석하는 거야,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아까 어떤 분이 뉴스토마토도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댓글로 그럴 수 뉴스토마토도 있어요.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갑자기 딱 정신이 각성해가지고 번쩍 들었어. 네, 번쩍 들었어요. 네, 여러분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시작됩니다. 예. 자, 뭐 기도 싸우겠지만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뭘까요? 저는 이제 국정감사 좀 이따 이제 나중에 저 다음에 두 분 나오실 때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논란이 될 네,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서희초 이 문제도 논란이고 그다음에 해병대 최상병 순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네, 팬티 외항 올렸죠. 논란 예.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 내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현 정부가 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현안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청문회 나오는 장관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어제 뭐 네. 신현우 의원이 청문회법 바꾸는 것도 이제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논란이 될 거고. 그래서 아마 인사 문제, 그 검증을 제대로 못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책임론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모르겠어요. 부산 엑스포 저도 개인적으로 유치되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출장 많이 다니시는데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왜 그 일을 하러 몰타로 가셨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나서 몰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사우드 지지다. 사우디를 지지한다. 너무 왜 창피스러웠어요. 갔다 왔어요? 네. 왜? 새벽 아스님께서 봉봉봉 교수님 노벨한테만 오면 피해를 토하십니다. 딴 데서는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예. 자, 윤재희님께서 저보고 노벨 정신 차려요 이러는데. 대통령이 착하다고. 대통령이 착하다고 말해가지고 좀 네, 혼나고 있는 중이에요. 혼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을 악의적으로 해석하지 맙시다. 우리 뉴스부터 기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태트명 교수하고 오늘 또 얘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가겠습니다. AFPK 공부하기 많이 어려우시죠? 저의 16년의 노하우가 담긴 합격 비기록, 여러분을 합격의 전당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AFPK 합격 꿀팁, 친절한 원 교수의 합격 비기, 토마토 베이스. 네, 우리 광고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플레이어님께서 국보국밥 많이 드시는 것도 민주화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의 속풀이 코너 의사당 1번 출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죠. 예,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신인규 변호사님은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로서 이번 주에 활동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날이 갈수록 좀 많이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애초 탄생한 게 헌법 제8조 2항에 정당 민주주의 바로잡자라고 출발을 했다가 파리에서 1, 2로 저희가 1조 2항 지금 국민주권 회복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수요일에는 저희가 이제 거리 버스킹을 마로니에 공원에서 하고요. 저희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에는 저희 시국 강연 토론회가 인천과 서울에서 다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신청 계속 받고 있는데 다들 지금 보수 진보 불문하고 나라 바로 세우자라는 데 많이 동의를 하고 계셔서 저희도 그렇죠.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라 바로 세우기. 이제 정당도 나라가 바로 거꾸로 세우고 쓰러져 나라도 있어요? 바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나바세로 바꾸셔야겠네, 이제는. 네, 또 개명을 필요하면 잘 고민해보겠습니다. 괜찮은데 나라 바로 세우기. 네, 예, 원래 개명을. 그래서 국바세 아니었어요? 아, 그때는 국민의 힘을 바로 국민의힘이네요. 세우는 건데 정당 바로 세우기로 왔다가 이제는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국가 바로 세우기,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자, 김진원님께서 임세희 소장님 오늘은 신인규 변호사님께 말빨 치지 마세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자, 루비님께서 내일 3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정치거리 버스킹 응원합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자, 응원도 하고, 우리 오늘 또 한번 의사당 1번지도 해보죠. 여러분,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앞인데요. 자, 예측 한번 해볼까요? 우선, 임 대변인님. 저는 이제 강서를 계속 갔었어요. 어제도 사실 갔다가 그 지원 유세도 한번 했었고 며칠 동안 갔었는데요. 일단 분위기가 일단 국민의힘의 그 후보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위축돼 그런 있어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 우리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기세가 좋다. 그리고 지나가는 시민들도 어떻게 또 찍냐, 본인 잘못으로 한 선거를 어떻게 본인이 또 찍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제가 시장 한 바퀴 딱 돌았었거든요. 시장 상인들이 저를 붙잡더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 다 1번이야, 1번이야. 지금 어떻게 2번을 찍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자만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선거는, 그러니까 우리 그 정치는 뭐 고개를 쳐들면 뭐 진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는 만큼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만하면 절대로 안 될 거고요. 다만 이 원초적인 문제를 발생한 사람이 다시 한번 이 선거를 나가는 이런 희대의 일을 그러니까요. 하는 것 자체가 네. 그 강서 구민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제가 강서구 좀 지인이 많습니다. 예, 제 친인척들이 많이 살거든요. 네네. 그분들 중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마저도 이건 사실 이 선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너무 무자비하다. 너무 독재적인 것 같다라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는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만으로도 문제지만 이 윤석열 정부 심판도 이렇게 덧붙이다 보니 이제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이 최초로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1년 반 동안 참다가.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큰 승리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고 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 변호사님 어때요? 저는 뭐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놓고 보면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뭐 전략이나 전술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참패 모드에 이미 다 전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아마 국민의힘 스스로도 참패를 아마 직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그래요? 가지 지금 뭐 이제 그 표정 관리는 하고 있는데 뭐 두 가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세에서는 지금 선거 분위기상 민주당이 워낙 지금 좋을 수밖에 없는 여러 요인들이 있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그 선거를 운용하는 여러 가지 그 전략들을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한 무리수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어제도 그 유세 중간에 그 어떤 선거 운동하시는 분이 뭐 소리를 지르면서 괴이한 음성을 내셔가지고 막 그런 지금 이상한 그림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던데 네. 거의 선거 운동이 이제 거의 이거는 그 뭐랄까요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네. 무리수가 연속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선거라는 것이 민심이고 이것이 내일 이제 투표함을 다 오픈해 보면 알게 될 일입니다만은
뭐 국민의힘이 표를 달라고 할 지금 염치가 전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지금 화가 나 계시고 투표날만 네. 손꼽아 기다리시기 때문에 저는 민심의 평가를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안철수 의원이 사실은 선대위 위원장인가요? 지금 선대위원장. 네, 선대위원장이죠. 선대위원장 하면서 어제 그 욕설했죠. 유세하러 갔다가 욕설을 했어요. 그 지지자라는 욕설인데 왜 갑자기 욕설을 한 겁니까? 그분이 원래 이렇게 좀 점잖으신 분인데 아까 네. 제가 무리수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무리수가 나오는데 그것은 선거가 어렵다라는 뜻이고 무리수를 두면 둘수록 선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거의 늪에 빠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상대 구청장 후보한테 어떻게 여당 의원이 지금 여당 선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지 뭐 하고 자빠졌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나 이런 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조금 눈과 귀를 깜짝 의심했어요.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뭐 신원식 예를 들어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붕짜짜 붕짜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사실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좀 단어는 안 썼던 것 같거든요. 아니, 제 그러니까 안철수 기억에도. 의원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망가져본 적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흥분했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근데 했을까요? 이제 갑자기? 제 생각에는 이 유유상종이라고 같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배웠나? 그런 게 전염이 돼서 바이러스 원래 잡으시던 분인데 지금 바이러스가 전염이 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매우 안 좋죠. 이게 저는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뭐 선거 운동도 아니고 국민들한테 거부감만 주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정도도 이렇게 변한다고 볼 상황이라면은 뭐 갈 때까지 간 거 아니냐. 저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색깔이 약간 무색무취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희대의 짤을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 희대의 짤 욕심? 예, 희대의 짤 혹은 희대 본인의 이제 망원에 이게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좋을 수도 있어요. 진짜 본인한테. 돌아다녀야지. 근데 이거는 엄청 망언이 돌아다녀요. 아니라 사실 욕설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지라는 단어는 욕설이고 자빠졌다라는 거는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속어 같은 건데 네. 이거는 뭐 글쎄요. 전 안철수 의원도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그런다고 표가 더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엑스맨급으로 지금 이상하게 다들 헛발질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뭐 대통령께서도 어디 가서 어디 외교 현장 가가지고 EXS 저 XS 뭐 막 얘기하고 다니시니까 이제 이 정도 욕은 욕이 아닌 거 아니냐라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제 싶습니다. 생각에는 쥐약을 먹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쥐약을 어느 이거 되게 분께서 상징적인 쥐약을 얘기 먹었다고 아닌데? 쥐약을 그러셔가지고 먹- 아, 이게 또 쥐로 대변되는 또 인물이 있지 이거는 그 않습니까? 녹취록에 나온 얘기라서 쥐약 그래요? 먹은 놈이라고. 무슨 녹취록이 언제? 이건? 그 옛날에 녹취록이 있지 옛날 않습니까? 거? 예, 옛날 녹취록에 국민의힘은 쥐약 먹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거 뭐 찾아보시면 알 것 근데 같아요. 갑자기 나 쥐약 그러니까 이게 또 MB계의 부활하고 또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팍 들었었어요. 근데 쥐, 닭 이런 건 매우 조심해야 되는 맞아요. 단어이긴 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예. 멧돼지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사전투표율이 22.64%였습니다. 자,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기세는 달아올랐습니다만 속으로도 되게 불안해하는 쪽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러니까 원래는 사전투표 때 와서 하려다가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는 의료진의 만류 때문에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김태우 후보가 뭐 피의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참 무례한 발언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유세 현장을 찾았습니다. 예. 피의자라고 얘기를 하시기 전에 본인은 범죄자였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유죄 범죄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말은 그러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말은 뭐 본인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대통령도 그러면은 피의자라고 야당 대표 안 만나고 계시잖아요. 지금 1년 반 동안 희대의 일인데요.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대통령께도 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그 뭐 장모님과 뭐 사모님은 눈도 안 마주치시나 보죠? 처남도 지금 예, 피해자인데 눈도 안 맞추나 보시죠. 하여튼 뭐 이런 것들 본인들 좀 되돌아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당연히 대표는 지금 뭐 김기현 대표도 거기 상주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몸 상태가 온전했다면 원래는 가서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1년 반 만에 이루어지는 첫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선거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당연히 온 당에서 총 출동해서 지원 사격해야 되는 게 맞는데 몸 상태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또 의사의 권고가 있었대요. 예, 의사들이 의료진이 만류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어제도 되게 무리해서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안 오면 도저히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제는 이제 가까스로 와 오셔서 이제 좀 짧은 시간 동안 연설을 하고 가셨고 이거는 당원과 지지자 모든 지지하는 모든 분들의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대표가 어떻게 한번 얼굴 비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어렵게 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하면 안 되고요. 또 특히나 몸 상태가 온전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자꾸 저는 지금 뭐 김태우 후보나 예를 들면 국민의힘 쪽에서 자꾸 아픈 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하는 것은 이건 매우 온당치 않은 일이다. 이건 좀 인간적으로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잔인하게 말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네. 자, 총선 이야기 나온 김에 하태경 의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태경 의원, 부산 3선 의원인데 자기 지역구 못 나가나 보여. 이번에 당에서 또 요청이 있었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뼈 아프게 나 그래서 험지 출마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그냥 하지 마라. 자기 정치하면서 왜 또 이렇게 포장하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저는 이 출마 선언이 지금 공천 전쟁의 서막이다, 이제 신호탄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자기가 당선을 3번이나 했던 지역구를 떠나서 지금 서울 선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곳으로 옮겨가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뭐 또 진위를 왜곡할 필요까지는 전 없다. 이것은 본인의 결단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좀 잘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하태경 의원의 뭐 희생 내지는 나름대로의 이런 험지로 나아가겠다라는 각오가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 빛을 발하기보다 발하는 게 아니라 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네. 지금 하태경 의원이 옮겨갑니다. 그럼 그 부산 지역구 해운대에는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윤석열 거죠. 대통령의 친구도 네. 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박성훈 차관, 해수부 차관 이제 대통령실에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하태경 의원은 말 그대로 희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사실 그래도 하태경 의원의 그런 결단, 희생까지 폄하하면서까지 이거를 홍 시장이 공격하는 것은 매우 과도하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결국에는 당이 사당화가 되어 있다라는 지금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입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100점짜리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매우 근데 높다. 하태경 의원은 솔직히 대통령이나 이런 윤핵관이나 뭐 이런 핵심 코어 그룹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예전부터 밀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진짜 희생이라기보다는 공천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국민의힘에도 나름대로 현역 의원들이 유리하고요. 3선 정도 했으면은 당원들도 많이 그렇게 모집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경선이 뭐 소위 말 후달려서 도망갔다 이거는 좀 저는 맞지 않는 분석인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자리에 누가 오느냐. 전 여기서 이제 하태경 의원의 이 헌신이 희생을 바라느냐. 저는 거기서 평가가 가름난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경선까지 할 수 있으면 하태경 의원이 과연 도망을 쳤을까 싶습니다. 뭐 네. 저는 나름대로 의중은 존중은 합니다. 저도 저희 당에서도 매우 배워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네. 본인의 지역구를 떠나서 어쨌든 어렵다고 하는 수도권에 가는 것 자체에 대한 의지와 이런 선제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존중은 합니다만 다만 그게 과연 순수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 집 뺏기기 전에 그냥 내가 먼저 도망치고 아닌 척하고 체면 차례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히 이 PK 지역이나 TK 지역에 예를 들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지인들이 검찰 출신 누구 이름까지 호명되는 정도로 누가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 본인이 먼저 뺏겨서 창피하기 전에 그냥 내가 먼저 이렇게 나는 희생하겠다라고 모습 보여주는 것이 본인의 차후의 정치 생명에서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이 거론이 되는데요. 또 뭐 영등포도 나오고요. 뭐 제가 살고 있는 관악도 나오고요. 뭐 여기 나오긴 합니다. 네. 근데 뭐 두고 봐야죠. 그래서 어디가 유리할 것인가. 특히나 586, 86이 있는 곳에 간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86이 있는 곳으로 간다? 네, 민주당 86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같이 붙는다라는 얘기가 이제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임세은 대변인님이 비판하시는 거는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네. 그 얘기를 대구에서 홍준표 따뜻하게 지금 계신 분이 하실 말씀은 전혀 아니다. 예. 홍 시장님은 왜 그러는 겁니까? 아니, 홍 시장님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분은 그냥 뉴스의 중심에 늘 서고 싶은 분이고, 나라의 국익이나 뭐 당의 이익이나 이런 건 안중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기사수,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정치 연예인의 저는 하나의 뭐 몸부림이라고 할까요? 그냥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약간 경쟁자로 연예인이시죠, 생각하시는 거 연예인. 아니에요? 하태경 의원. 셀럽.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닐 것 같아. 네, 내가 그건 보기에는 아니죠. 하태경 의원 좀 무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무시. 안 그래도 그 무시하는 발언이 또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왔다고는 그쵸? 하는데, 네. 그냥 홍준표 시장님은 심플하게 그냥 관심이 고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고프실 때마다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이슈의 중심이 되는 사람을 끌어내려서 본인에게 시선을 돌리기 근데 위한 언론의 생리는 그런 너무 잘 능력이 아시기 있어요. 때문에 그걸 너무 잘 활용하는 정말 그 전형적인 그 셀럽 정치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셀럽 정치인. 자, 민주당에서도 이 공천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임세현 대변인도 관악을에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거기 살고 있습니다. 아, 살고만 있어요? 거기 안 나갑니까? 예,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곤란한가 본데. 아이고 고등학교까지 다 쭉 지역에서 거기서 나오셨기 나왔어요? 때문에. 아, 고등학교 때도 거기 살았었어요? 예, 83년도부터 거기 살았어요. 그러면 몇 년대, 지금 40년 산 거예요? 예, 예. 와, 지금 나이가, 나이가 요즘 갑자기 여기서 나이까지도 이제 들통이 나는 저희 안타까운 상황. 아, 40년, 야, 그렇군요. 자, 근데 어쨌든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언론 인터뷰 하면서 이번에 이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야기한 비명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좀 지적한 것 같아요.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공천 주겠냐 이런 얘기 좀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근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우리가 누가 봐도 가결이고 본인들이 그냥 어디 언론에서도 대놓고 이야기하신 분들 몇 명 계시잖아요. 뭐 네. 한 5손가락, 6손가락에 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명확한데 나머지 분들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색출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거는 색출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색출은 아니다. 예, 네. 색출 자체 불가능하다. 이건 본인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게 과연 해서 뭐 어떻게 징계를 주니, 아니 뭐는, 이건 유권자의 선택인 거지. 당에서 이게 예를 들어 이게 표시가 나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누구를 너 맞냐 아니냐 빨리 대답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좀 힘든 상황이 아닐까. 근데 여러 가지 경로에 무슨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테스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 안 했다, 이럴 때 그건 어디 이제 갔다 안 갔다 뭐 지금 등등. 당도를 얘기하면서 지지자들이. 수박이냐 아니냐 지금 얘기한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인데 그분은 각자가 서로 스스로가 잘 알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결을 한 이유가 스스로도 알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진박간별사 논란 되면서부터 지금 사실은 이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이 문제가 좀 생겼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이 수박 당도 얘기하면서 또 이게 문제다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과거에 진박감별도 매우 잘못됐고 또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블랙리스트 만들고 이런 게 참 그건 범죄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당명을 민주주의를 쓰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상징하는 정당에서 사실은 이렇게 뭐 당도까지 나와가지고 체크한다라는 것이 참 이거 너무 좀 폭력적이다. 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그분들의 마음은 제가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뭔가 당의 도움이 더 돼야 되겠다라는 뭐 절박함 속에서 나왔다라고 널리 양해하더라도 좀 그런 모습은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매우 좀 좋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고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도 당의 도움이 되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사수하기 위한 거라면은 전 그것은 아마 선거에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정말 당이 총선에서 잘 되기 위해서 뭐 수도권이나 아니면 중도 확장성이나 뭐 이런 쪽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이걸 해석한다면은 그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요즘에 이제 뭐 어떻게 갈지 이제 시험 때문에 올라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동일시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은 곧 당에 대한 공격이고 우리는 당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네. 아마 그건 또 국민들에게 또 한번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태 아니냐. 그래서 뭐 잘 하시기를 저도 뭐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 입장이라면 본인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좀 분란을 많이 일으켰다고 판단되는 그러면서 이제 당원들로부터 뭐 징계나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봉합입니까? 아니면은 뭔가 조금 정리하고 가야 됩니까? 근데 저는 왜 그게 해당 행위인지를 모르겠어요. 아, 그건 해당 행위는 왜냐? 아니다. 아니 법원에 나가라고 하고 사법 절차를 이재명 대표도 평범한 국민들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걸 지키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의 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말을 3번이나 바꾸면서 법원에 영장심사 받기가 너무 두렵다. 법원에 가기가 싫다. 판사들 다 부패했다. 이 논리로 그동안 법원 못 믿겠다고 못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는 영장이 기각되니까 저는 재판부를 믿고 가시라 그랬거든요. 계속 일관되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결표가 있었죠. 있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표가 나온 건데 그게 왜 해당 행위이고 색출이 돼야 되는지 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네. 정말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그 지지자들을 말려야죠. 근데 말리지 않고 그 속에서 편승해서 계속 간다라는 것은 네. 글쎄요. 지지자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돼도 할 말이 없죠. 지금 신 변호사님 얘기는
그 이번에 민주당 체포 동의안에 가결한 가결파 의원들은 제대로 할 일을 한 것이고 해당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공격하는 건 옳지 않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네.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쭉 돌이켜보면 그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어떻게든 정적 제거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 이런 검찰공화국이라는 곳에서 끊임없이 야당을 침탈하고 대표를 공격하고 했던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이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정치적 수사다라는 것이 당내의 기류가 맞았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말을 드렸잖아요. 비회기 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차고 넘치는 증거가 많으면 굳이 왜 회기 때 와가지고 당을 분란시키냐. 그냥 비회기 때 영장 치시라. 그러면은 법원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겠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이 정치검찰은 날짜까지 세가면서 추석 딱 전에 일부러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정치공학적으로 영장을 쳤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정치적 수사다라는 것이 그냥 당내에 있는 게 여론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그냥 대표를 이런 대표와 당을 망신시키고 분열시키는 책략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결로서 이거를 응수를 하냐. 이거 우리가 그럼 오히려 당론으로서 왜 힘을 실어줬냐? 당론으로서 이걸 부결을 해버려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특히나 단식을 24일 동안에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떻게 가결을 할 수 있냐라는 여러 가지의 비판의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론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전에 지도부에서도 어떻게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지금 날짜 계산까지 어떻게 하고 대표 저렇게 아픈데 하냐. 이건 사람 죽으라는 거냐 뭐냐라는 얘기도 있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결을 던진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로 그래서 당이 거의 쪼개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가결이 돼서 다행히 기각이 나와서 이제 봉합이 되긴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이건 사실상 당을 해하는 행위, 그러니까 해당 행위가 당을 해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당을 해하는 행위가 맞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제가 임세현 대변인 말씀에 거의 많은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이게 참 동의가 안 되는 게 그 요즘 가짜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 가짜뉴스의 진실 여부를 누가 판단합니까? 그걸 윤석열 정부가 판단해서 가짜라고 하니까 지금 문제 아니에요? 네. 듣기 싫은 얘기를 다 가짜라고 해버리잖아요. 방금도 정상적인 상황이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를 누가 판단합니까? 그걸 민주당이 판단해가지고 지금은 비정상이니까 우리는 논리를 바꾸고 말을 바꾸고 이게 전형적으로 정치인들이 사실 상황에 따라서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정치의 불신을 가져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증거가 없는데 왜 영장을 치느냐. 보복기소고 영장 청구서도 완전히 엉성하다. 그러니까 법원에 더 가야 되는 겁니다. 가서 사법부에서 당연히 영장 기각을 할 것을 우리가 믿고 사법부의 시스템을 신뢰하고 우리가 가는 것이지 또 하나는 정치검찰이다. 저도 그거 동의하거든요. 네. 정치검찰을 누가 견제합니까? 민주당이 견제합니까? 물론 민주당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견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는 법의 적용과 해석을 담당하는 사법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우리 헌법 103조에 따라서 권한을 부여받은 판사가 하는 거거든요. 왜 그 시스템을 저는 지키지 않는 것인지 정치검찰을 통제하라고 법원을 두는 것이고 이번에도 법관이 통제하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한 국민들이 요구가 있는 것이지 민주당이 그 판단권까지 다 독점해서 우리가 맞는 것만 할 거야. 비회기 때 청구하고 우리가 맞는 것만 해. 그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와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법 더 저보다 훨씬 잘 아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특수부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질질 끌면서 300번 넘는 압수수색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정상적이진 그게 않잖아요. 잘못된 거죠. 근데 잘못된 네. 거를 네. 법원에서 통제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그게 정상적인 그거는 상황은 아닌 거죠. 약간 좀 할 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영장 실질심사에서 판단하는 최종 권한자가 판사면은 그거는 판사들이 하는 게 맞는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신 뭐 103조 얘기를 그거하고 연결되겠지만 그 전에 이거는 국회의원들한테 판단을 하라고 주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국회의원들이 판단하는 거는 또 판사가 판단하는 아니 거는 그러니까 별개거든요. 판단을 존중하는데 네. 왜 그 판단을 한 국회의원들의 양심과 국가 이익을 위해서 표결권을 가지고 네. 국회의원들이 한 거를 왜 해당 행위라고 간주하고 왜 그걸 색출해가지고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당에서 그걸 내쫓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거는 저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근데 것이죠. 국회의원들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정치검찰적으로 행동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말한 제가 정상 비정상이 뭐 단어는 틀릴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게 제대로 어떻게 그러면 그냥 증거 있을 때 그냥 영장 바로 치면 되는데 네, 굳이 네. 날짜 계산해서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수사인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뻔히 정치적 수사인 건 아는데 당을
이렇게 분란시키려고 하는 그 수사인 것을 당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결표를 댄다? 그럼 이거는 당을 쪼개려는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동의를 한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해당 행위다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드릴게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누가 안 시켰는데. 네. 그리고 최근에도 대표 연설할 때 본인이 당당하게 가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뭡니까? 그 그때 대표가 8월 달에 본인이 당당하게 영장 청구하면 가겠다고 했는데도 그 다음에 영장이 청구되니까 또 입장이 아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면 무조건 가야 그러니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옳은 대표가 청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대표가 이거 무슨 뭐 해당 행위 뭐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당원들이 얘기한 겁니다. 당원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당원들이 말을 얘기합니다. 바꾸는 이재명 대표의 그 불신이 결국 국민들께서 평가하고 있다.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을 바꾼 게 아니라는 게 이재명 제 대표는 생각이에요. 네. 본인이 말을 바꾼 적이 없고 그냥 비얘기 때 빨리 치시라고 아니 비얘기 얘기는 9월에 한 거죠. 거고요. 그 전에 8월 달에 대표 연설에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했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는 영상에 남아 있는데 어떻게 그걸 바꿉니까? 그건 제가 그거 얘기 아니라 그 부분은 근데 네. 오면은 무조건 표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얘기 때 해가지고 가신 거거든요. 그럼 똑같이 그럼 하면 되는 그럼 하영재 거지. 의원은 굳이. 어떻게 됩니까? 하영재 의원은 영장 청구한테 체포동의안 민주당이 가결시켜서 보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랑 다른 거죠. 그때 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이었나? 네. 하영재 의원도 가결하는 것도 국회 의사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가결하거나 부결하는 게 국회 의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걸 해당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 저는 매우 하영재 그것은 순서가 의원과 바뀐 이재명 것이다. 대표와는 이 사안이 조금 많이 어차피 차이가 뭐 이 납니다. 얘기는 다 끝난 얘기니까. 많이 네. 차이가 납니다. 네,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행 후보자 청문회 중에 도망간 주랭랑 후보자가 됐는데 매우 치욕적이죠. 근데 대통령실에서 저는 이거 당연히 이분은 임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임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식을 놓고서 평론하면 좀 많이 안 맞는 경향이 상식적이지 있는데 않다. 이거 네. 당연히 상식적으로 임명하면 안 되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지금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임명할 거라고 보고요. 진짜? 근데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되면 네. 이것은 인사청문회법 위반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다음에 올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임명을 하고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김행 씨가 저는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 나는 왜 김행 씨를 위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까지 이 사람을 살려주고 해줘야 될 이유가 뭐 있나요? 그냥 너무나도 적합한 인사죠. 이 윤석열 정부에 적합한 딱 인사예요? 맞는 인사죠. 예를 들어 뭐 어.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주식 뭐 대주주 쩐주이기도 했었고 주가 조작 쩐주였었고 여러 가지 비리들을 딱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되게 좋아하는 딱 인사이지 않나 그래요? 싶고 또 특히나 우리 김건희 여사와 매우 친분 관계가 깊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게 아닌가라고 근데 저는 합니다. 친분은 우리가 입증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오기로 보여요. 오기.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밀리면 기세에서 질 것이다 해서 그냥 오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당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일하는데 좀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제 오기로 저런가 네. 욕까지 하면서 안 되는 일 계속 하고 있듯이 지금 이 인사도 지금 대통령께서 뭔가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용기가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지지율 1%가 돼도 하고 싶은 거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5기. 되게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두 분하고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는데요. 오늘 아주 불꽃 튀는 토론이었습니다. 자,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이고요.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방송 보시던 메르송 풀 앤스파님께서 이걸 맥송 풀 앤스파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어쨌든 착한 보험에 상담받고 필요한 거 가입했어요. 아주 유익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품도 트렌드가 있다는 말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자, 노영희 변호사 말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해보시니까 이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다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많이 감사드리고요.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줄여주고 보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니까 1644-1236 전화 한번 해보셔서 여러분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72분들에게 특별히 친절하게 해주실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명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뉴스토마토 구독자님들 40만에 향하여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십시오. 좋은 영상 제작하는데 힘이 된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제작진은 아닙니다. 이분은. 근데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상완희님께서 후원해 주시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이러스로 유명하신 우리 안철수
의원님, 바이러스 감염 관련해가지고 좀 의문이 드네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욕설 같은 건 하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이미지에 더 도움이 됐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배성공 프로파일러 모시고 얘기 한번 해보고, 오늘 못했던 여론조사 쇼미더 민심 코너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